네, 10월의 첫날입니다. 미국의 경우 회계연도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올 들어서 9월 말까지 증시를 결산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도 작년에 수익률이 꽤나 좋았던 대형주를 추천하는 시각들이 최근까지도 있었는데 수익률은 그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9월 말 기준으로 증시를 결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10월 첫날입니다. 올해 들어서 9월 말까지의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사안을 좀 총체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어제에 우리가 트리플 B 얘기했고 네, 트리플 S 얘기해서 BS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오늘 증시가 이렇게 우리 캐스터분의 이렇게 정황을 보면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많은 분이 문의해왔던 트리플 B는 바트렉 공급망 병목 현상이죠. 그리고 버짓 예산 부분 오늘 이제 통과가 증시에 됐죠. 많이 됐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지금 회계연도 앞두고 좀 이렇게 새 회계연도 앞두고 또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그 첫 회계연도거든요. 10월 네. 1일부터 연설에 나서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철근 문제에 대한 책임론, 그다음에 예산안 세계연도의 살림살이가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회계연도의 대국민 대상으로 해서 담화라든가 이런 거는 좀 하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프라이즈 스퀴즈 샥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이게 아주 굉장히 짜낼 정도로 부족한 현상 네. 이런 것이 이제 증시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오늘 역시 버짓 관련해서 문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디폴트는 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버짓 관련돼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임시예산안 편성, 그다음에 연방부채 한도. 근데 연방부채 한도는 이게 근본적 문제죠. 왜냐하면 임시예산안은 연방부채 요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 보니까 일반 경직성 경비를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예산안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버짓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방부채 유예 한도입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임시예산은 처리된다. 근데 그게 근본적 문제는 아니다.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임시예산안 편성이 통과됐죠. 바이든 대통령도 보니까 사인을 곧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12월 3일까지만 그렇다. 그러면 그 이후의 문제는 사실상 연방부채 유예 문제에 대해서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임시예산안은 뭘까? 임시예산안은 우리로 얘기하면 정기국회에서 내년도에 우리는 캘런더 이어와 피스칼 이어가 동일합니다. 네. 회계연도와 그냥 일반 책력과는 동일하죠. 1월 1일부터. 그럼 그때까지 정기국회에서 내년도에 정부가 제안했던 예산안이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떠냐 하면 전년도에 준해서 국가는 디폴트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준해산 개념인데요. 미국은 그와 같이처럼 준예산보다는 한계적으로 부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일반 채산에 정부를 운영하자 하는 측면에서 일반 예산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안이 편성되더라도 근본적 문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주가 문제에서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쟁이 많았죠.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제닛 옐런이 종전의 입장을 확 바꿔서 연방부채 한도의 문제에서 아예 폐지하자. 그렇죠. 물론 의회의 제안을 전제로 해서. 근데 이제 제닛 옐런에 이어서 파월 의장은 그냥 상향하자. 똑같은 문제 상향하자. 네. 근데 공화당 의원은 안 된다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임시예산안을 편성해 주는 대신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더 축소해야 된다 하는 입장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문제를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예산은 편성되지만 근본적 연방부채 한도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후퇴했기 때문에 장막판에 나스닥 지수라든가 장중까지 이렇게 사실 플러스를 유지하다가 다우지수 많이 떨어지고 나스닥도 하락세로 돌아선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 말에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오늘부로 9월 말이 끝났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대체로 보면 9월 말이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되니까 대충 중간 결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9월 말까지 결산하는 시각을 한번 볼게요. 네. 다우존스 지수가 12%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13.7% 올랐고, 이제 한국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상해 지수가 1.8% 올랐고, 코스피가 4.2% 올랐습니다. 이건 연초 대비입니다. 9월 말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미국 주식이 괜찮다는 이게 골수란히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항상 미국에서 거품되면 신흥기 간다 그렇지 않고 세계가 United States of World거든요. 네. 그러면 K자형 구조니까 선진국이 더 잘 가죠. 신흥국은 안 가는 거고 이런 구조로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9월까지 연초 이후에 저주가 상승률을 보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한국경제 미디어 그룹에서 이 글로벌 마켓에 사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청자분에 가냐면 이 문제를 좀 이렇게 해서 미국 증시가 어쨌거나 한국보다는 상당히 높거든요. 저 수익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가 수익률을 보면. 그래서 나가야 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이렇게 보면 미국의 주식을 할 때 달러 표시로 하는 달러 거래가 있고 원화 표시가 있습니다. 이 원화 표시로 해놓은 이런 무슨 은행에 있는 증권사가 원화 표시로 미국 주식 하는데요. 사실 해외 주식을 할 때는 선진국 주식을 할 때는 그 나라 중심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한번 왜 그러냐면 올해 달러 베이스로 수익률을 보면 자 나스닥을 서학개미들이 나스닥을 빵주를 맞으니까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아까 나스닥 지수가 13.7%죠? 그렇죠. 근데 올해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082원에서 지금 1,184원까지 가니까 이 10%거든요. 그러면 원화 베이스로 거래했다면 대체로면 13.7% 그냥 거래 나오는 거고 달러 베이스로 하면 여기에 한 차이까지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해외 주식을 사더라도 어떤 통화를 하느냐 환율을 또 감안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사실 원화 베이스가 좋았기 때문에 원화 베이스로 하는 거고 올해는 환율이 올라간다 하니까 달러 베이스로 하는 겁니다. 미국 주식 산다 하더라도 베이스 커런시를 굉장히 중요한다. 거래 통화를 중시하라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같은 미국 주식도 한국 주식에 비해서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이긴 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많이 둔화됐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 주식을 거래하더라도 어떤 통화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에 큰 차이가 났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뉴욕 증시 하루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조금 의아해하셨을 부분이 분명히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된 것은 긍정적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 오히려 하락으로 또 반전이 되면서 떨어졌던 것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장 막판에 많이 떨어졌죠. 네. 임시 예산은 통과했는데 다 임시 예산 통과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근데 보다 임시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건 종이고 네. 부채 상환 문제가 주다. 이 문제는 그러면 주 문제에 있어서는 임시 예산을 공화당이 통과시켰으니까 실리를 추구해야죠. 그래서 부채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격차가 벌어졌던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 정책의 그 주무부서에 있는 앨런 위원장은 아예 폐지한다. 그리고 통화정책 수장 입장에서도 사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연임을 의식해서 그런지 파월 의장도 상향해야 된다. 네. 근데 공화당은 유지. 축소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네. 격차가 더 벌어졌죠. 시청자 여러분. 격차가 벌어졌는데 이게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격차가 더 벌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임시예산안 편성해서 장 초반에 다우도 상승세를 보였었거든요. 막판에 떨어진 거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시청자분이 왜 이렇게 막판에 떨어졌느냐 하는 것을 임시예산안 편성에서도 바로 보다 근본적 문제는 연방부채 유예 문제에 대해서 사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럼 협상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주무부서 장관의 제닛 앨런의 입장입니다. 아예 그냥 폐지하자. 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왜 이렇게 제닛 앨런 의장이 10월 18일 현금 바닥이다. 급하죠. 당신 살림살이가 안 통과하는데 근데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서 자 지금 이렇게 연방부채 꽉 차기까지 누가 책임이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8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트럼프 정부는 막 썼습니다. 트럼프 노믹스에서 막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빌미로 잡고 있으니까 누구 책임이냐.
국민들한테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론을 들어서 공화당 당신네들이 다 써놓고 왜 이렇게 발목을 잡느냐. 네. 그게 정치적으로 보면 협상의 실리게임 아니겠습니까? 실리게임이니까. 가장 중요한 연방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책임론이 가니까 자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임시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과연 지금 12월 3일까지는 일반 경직성 경비로 가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는 더 커졌죠. 그래서 뭐냐 임시예산안 편성에 따라서 사실 상승세가 전부 막판에 저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닛 옐런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자, 연방부채 상한을 폐지하자. 이게 진일까 거짓의일까? 경고성일까? 이걸 따져줘야죠. 네. 폐지하면 무한정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사실 모던 머니터리 시어리 현대통화라는 빈대에서 더 쓰자. 그러면 야 제닛 옐런이 현대통화론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페드 입장이거든요. 네. 페드가 의장을 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페드의 의장의 시절에서 거시경제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라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패러다임 내비입니다. 그래서 그 패러다임 내비라면 절대 빈대에서 더 쓰자 하는 얘기를 동조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 같아서 10월 18일 날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현금이 바닥난다는 아주 세게 경고, 디폴트를 경고했었고 네. 그 같은 맥락에서 자 부채를 한번 자 미국이 디폴트를 한번 대봐라 하는 입장에서 누가 더 타격일까? 공화당은 친기업, 친월가, 친증시정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당신들이 더 타격을 받는다 하는 입장에 속내가 결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제닛 옐런이 한도까지 폐지하자 그러면 트럼프 정부 때 빈대에서 더 쓰자 하는 현대통화론자 맞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에 시대가 있습니다는 그건 속내역이 아니다. 협상 경고를 걸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국내 언론이 지적하지 못하는데요. 네. 현재 플레이어들과 같이 협의해서 이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장마판에 왜 이렇게 떨어졌는가 하는 측면은 아마 이해가 되셨지 않냐 생각합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연방부채 상한제와 관련해서 왜 오늘 이런 발언들을 내놨는지 그 이면에 대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국내 증시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 휴가철 이후에 국내 증시가 이제 대형주 위주로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도 대형주 위주로 추천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올해 들어서도 대형주 추천을 많이 했죠. 네. 우리가 보면 대형주에서 시청자 여러분 삼성전자 얘기 많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이렇게 해서 LG화학,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에 이제 대형주를 추천하는 시각이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조선일보에서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조선일보에서 어제 대형주 추천한 개미의 눈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동학개미들이 많이 보유한 대부분 대형주다 되겠죠. 그래서 10대 종목의 수익률을 보니까 9월 말까지 어제까지 29일까지니까 그게 제가 어제까지 포함시켜서 계산했습니다. 네. 마이너스 7.4%입니다. 그러면 일반 코스피가 뭐냐? 앞서 코스피가 우리가 4.2% 증가했죠. 근데 대형주들을 이탈해서는 평균 10개 종목들이 마이너스 7.4%니까 얼마나 갭이 심해졌는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종목 중에서는 동학개미들이 많이 샀던 이런 10개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만 제외하고는 전부 9개 종목이 전부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에 신용대출 이자 수수료는 빼겠습니다. 단순히 주가 하락률 가지고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어제 이렇게 저한테 시청자분이 9월 말이 되면서 대형주를 사신 분들이 대형주 추천하신 분들이 어디가 있느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상반기에 아마 전앵커도 그런 얘기를 좀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하니까 10만 전자, 12만 전자, 천슬라 많이 거론이 됐었죠. 많이 그랬었죠. 네. 1억 비트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상반기에 워낙 많이 거론됐었으니까 이제 와서는 이제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적지 않느냐 해서 어제 문의당상에 상반기에 많이 얘기했던 10만 전자, 12만 전자, 그다음에 천슬라, 1억 비트 이런 얘기가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우리 방송 제목에 또 그 시청자분이 문의한 제목이거든요. 네. 10만 전자, 천슬라, 1억 비트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서
오늘은 9월 결산과 함께 그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하는 게 아니다. 그냥 객관적 현실 가지고 말씀드린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이런 내용이 되면 민감하기 때문에 근데요, 객관적 현실 가지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뉴욕 특파원을 통해서도 들었었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형주를 추천했던 전문가들이 다소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코로나 직후에 작년에 보면 네. 미국 증시에서 이 사람만큼 텍스 마이닝 기법에서 많이 거론됐던 사람이 없었죠. 뭐 일론 머스크, 그렇죠. 테슬라, 그리고 캐시우드, 우리 전 앵커가 얘기하는 돈나머니인가 예. 이런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로 빙봉해서 우리가 서로 치고받고 서로 도와주고 빙봉해서 작년에 미국 증시에서 보면 대형주의 상징인 테슬라 그다음에 이걸 많이 다뤘던 최근에 팔고 있습니다는 아크 인베스먼트 캐시우드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테슬라 주가도 좋았고 여기에 많이 담은 아크 인베스먼트도 언론에 가장 많이 거론 나올 만큼 이렇게 캐시우드가 나올 만큼 굉장히 화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머스크와 우드가 순환과 치욕의 시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 그 조재길 특파원께서도 아마 이 내용을 좀 전해주셨죠. 네. 그래서 머스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이렇게 천슬라 얘기할 때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도의적 문제, 미국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어카운터빌리티 문제, 도의적 비난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 해서 우주항공 갔다 온 얘기에는 잘 언론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게 아직도 캐시우드인데요. 아크 인베스먼트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요건 조재길 특파원이 얘기했던 사항이고요. 나스닥이 지금 13.7%니까 자, 아크 인베스먼트에 많이 담은 것이 물론 다른 업종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나스닥 업종들이 많이 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비교하면 마이너스 10%는 본인의 펀드 수익률 마이너스 났고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7%니까 갭이 2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대형주를 추천했던 생각이 많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대형주 위주의 머스크라든가 우드 이런 국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이런 분들의 그 실적이 안 좋음에 따라서 다시 마이클 피시 현상 이런 쪽에 우리도 한번 일전에 질문됐으면 전문가의 말수록 믿지 못하는 풍조 이런 것이 사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나온다. 시청자분이 신만전자, 천슬라, 1억 비트 이제는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냐. 마지막 그 뉘앙스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게 이제 기대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게 아닙니까? 그 뉘앙스를 시청자분의 문의사항의 뉘앙스를 보면 그 정도까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파월 의장이 연일 지금 불회가 끝나고 나서 이 모양새에 저 모양새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는 파월 의장도 지금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종결 입장을 확 바꿔버렸죠. 그렇죠. 오히려 좀 더 매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연일이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요. 당신은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일시적이라고 얘기했던 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왜 이렇게 확 바꿨느냐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이클 피시 전문가의 얘기일수록 시장에서 기대했던 사람이 신뢰를 무너뜨리면 더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불신풍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올해 연말에 다시 한번 좀 거론되겠습니다는 전문가 예측을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마이클 피시 현상 문제가 4, 4분기에는 많이 거론될 수가 있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부터 신만전자 혹은 천슬라와 같은 대형주 추천의 근거로 제시했던 이른바 3대 슈퍼사이클 논쟁이 상당히 거셌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3대 슈퍼사이클 문제가 작년에 좀 많이 거론됐죠. 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슈퍼사이클 정의상 이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슈퍼스파이크, 강만 선수가 때리는 슈퍼스파이크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도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는 국내 증권사가 작년에 대형주 추천에 바탕이 됐던 원자재, 반도체, 5G 같은 이런 쪽에 장기간 슈퍼 사이클이 지속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2만 전자 뭐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사실 그 가능성이 좀 그렇게 높지 않지 않느냐 하는 시각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까지 이런 시각인데요. 국내 그 경제 강요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4월에 취임했던 이억 원 기획재정부 차관께서 소신 있게 말을 많이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분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연이 없습니다. 근데
행정 강요치고 굉장히 소신 있게 해서 몇 번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6월 달에 국내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대형주 추천하면서 슈퍼사이클 얘기를 너무 쉽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게 최근 들어서 소신 있는 발언을 좀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정고 금감원장께서는 파워박스 스톱 문제, 그 다음에 홍남기 이렇게 부총리께서 최근에는 회색 코뿔소 위험 이런 쪽에 소신 있는 발언들을 좀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보면은 이런 올해 6월 달에 대형주 관련해서 추천을 많이 했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정부 당국에서 이렇게 소신 있게 발언하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경쟁 관련의 얘기를 들었다면 지금 6월, 7월, 8월, 9월 달에 대형주에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근에 늦긴 했지만 사실 그 행정 강요들이 국내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다른 의도와 관계없이 이렇게 소신 있는 발언 이런 것을 투자자 보호처에서 많이 얘기했던 이런 사항이 굉장히 이전의 그 문재인 정부의 행정 강요와는 좀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이 되는 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일 텐데 이들 주가와 관련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느냐 하는 점일 텐데 이 부분도 살펴주시죠. 네, 아직까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내 이렇게 대형 증권사라든가 있는데 삼성전자 관련된 이런 추천 사람은 12만 원은 그 목표가를 아직 수용하지 않는 이런 데도 있어요. 네. 근데 대체로 보면 대부분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하향했죠. 하반기 들어서. 근데 아시겠습니다는 삼성전자가 어제 74,100원입니다. 근데 올해 1월 11일 날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96,8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10만 전자, 12만 전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동학개미분들이 이 방송을 위해서 시청자 문의 사항에 있어서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 주가별로 어느 때 많이 사용했느냐. 지금 왜 동학개미 눈물이냐. 동학개미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보면 9만 원대 이상에서 많이 좀 보여오고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만 원만 치더라도 지금 74,100원이니까 많이 떨어져서 사실상 이렇게 9월 결산에서 이제는 10만 전자, 12만 전자 더 이상 기대는 힘들겠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보면 슈퍼사이클 올 것이냐. 대체로 보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은 마틀렉에 의해서 반도체의 수급 차질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이 20년 동안 지속된다, 장기간 지속된다. 뭐 그걸 짧게 하더라도 3년 이상 지속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각국의 인더스트리얼 폴리시, 산업 정책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자, 반도체 굵기 모든 것을 생산서부터 판매 유통망까지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가져가겠다. 네. 삼성전자 들어오세요. 왜 안 들어오냐? 계속해서 이제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미국만 반도체 굵기냐? 중국 반도체 굵기. 그다음에 유럽도 반도체 굵기. 또 협업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5시 30분에 단기간에 반도체 공급의 차질을 비교해서 미국과 EU를 서로 합의하자, 그렇죠. 협의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야 반도체에 대해서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올 만큼 이렇게 미스매치 현상, 전체적으로 반도체 수급에 있어서는 뭐 전체 미스매치였다는 데 그래요. 그게 바틀렉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갖고 있는 것, 안 갖고 있는 걸 이렇게 포함하면 그렇게 이게 전체 반도체 수급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 그래요. 그 반도체 디램 가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인데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도 나도 반도체 굵기하다 하면 자, 앞으로 2년, 3년 후 이 반도체 굵기에 의해 가지고 진짜 양산할 때는 그때는 또 다른 상황 아니냐. 투자는 익스펙테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뭐 이것이 4디램 뭐 이렇게 해서 반도체별로 이렇게 비머리 반도체 그런 건 있긴 하지만 96,800원에서 지금 74,100원으로 떨어진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반도체 공급 과잉까지도 우려한다 하는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은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10만 전자, 10만 전자 올해 찍기에 났던 이런 시각에서는 올해 안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시청자분의 문의가 될 만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사항이 9월 말 결산이다. 74,100원이 되는 9월 말 결산이다 하는 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개미에게 삼성전자가 있다면 서학개미들에게는 테슬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방송을 통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서학개미분도 발빠른 소위 이 팔로워들을 이렇게 포워드 팔로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먼저 그 차익을 고가에서 차익을 실현해서 이제는 서학개미들도 현명하시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테슬라 추천한다 하더라도 지금 서학개미들이 더 현명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테슬라의 보유증을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근데 연초에는 천슬라 해가지고 굉장히 했는데요. 연초에 $880에서 역시 $600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은 이게 $780 했는데 연초에 비해서도 아직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이렇게 떨어진 수준인지 한 15% 정도. 결과적으로 보면 선점 효과는 있었다. 테슬라가. 근데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때 많은 디자인이라든가 자동차 경험이 전기차로 이렇게 들어가면 퍼스트 무브의 경쟁력 우위가 빨리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그 천슬라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고 실제로 오늘 보면 한 $780 내에서 움직이는 정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뭐든지 창업자라든가 이런 사람의 정직성 문제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보이는 증강현실 시대 투명사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 속을 결부시키면 결과적으로 보면 국내의 그 카카오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기부할 때도 그게 사실 착한 기부냐 그다음에 나쁜 기부냐 정작으로 국민을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혁신도 경제활동이라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을 후생을 웰페어를 증대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의 사적으로 이렇게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혁신이다. 그게 전 앵커가 한번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잘못된 혁신이다. 그래서 좋은 혁신이라는 것은 본인 기업도 가고 그다음에 국민의 후생 증대를 해야 된다. 국민과 서로 갖는다. 이게 카카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도의적 문제가 계속해서 부담이 돼서 이제는 일론 머스크를 쫓아가자. 이게 트럼프를 쫓아가자 하는 트럼피즘과 함께 머스키즘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일론 머스크조차도 얘기하지 않을 만큼 머스키즘이 상당히 쇠퇴한 것이 9월 말에 테슬라와 천슬라와 그다음에 머스키즘의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코인 개미들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올 초에 자주 거론이 됐던 1억 비트가 이제는 정부의 강한 규제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사실 그 1억 비트 얘기 많이 나왔죠. 네. 이건 뭐 굉장히 크게 많이 나왔죠. 국내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기적 성격이 맞는 이런 쪽에다 보니까 2017년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한때는 정확하게 4월 16일인가요? 이렇게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65,000까지 바짝 다가섰죠. 이런 상태에서 1억 비트가 나왔습니다. 1억 비트라는 것은 코인 1코인당 1억 원이 되는 거죠. 지금은 한 5천만 원 내외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내까지 1억 원이 1비트당 1코인당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황상으로 왜 그러냐면 일단 중앙은행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에서 오늘도 파월 의장이 가상화폐는 보호할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을 했고 다만 지금까지 자산을 보호한 측의 스테이블 코인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계속 스테이블 코인 문제라든가 별도로 문제를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올해 들어서도 어디 가선 올해는 가뭄이다, 뭐 중서부지역의 가뭄이다, 산불이다 해서 그냥 산불, 그다음에 가뭄, 그다음에 태풍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네. 올해는 워낙 이렇게 사망자 수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레이트를 붙여야 된다. 대가뭄, 대홍수, 네. 그다음에 대태풍, 이게 슈퍼급 태풍이죠. 이렇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기후 변화인데요. 기후 변화에서는 아무래도 알트코인보다는 프로그램 언어보다는 이 비트코인 캐는 전력설 같은 이게 지금의 중국의 전력난과 함께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후 환경 변화가 크면 클수록 비트코인이 부담이 된다 하는 건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트코인이 1억 원 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사실 작년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예상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수모를 겪는 겁니다. 예. 그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아시겠습니다. 캐시우드가 올해의 비트코인이 $500,000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5억이 넘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억이죠. 네. 이건 뭐 1억 비트가 아니라 5억 비트가 되겠네요.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티그룹도 작년 이맘때입니다. 31만 달 갈 것이다.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네. 작년 이맘때입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라 하는 JP 모건은
결국 제로로 갈 것이다. JP 모건도 회장이라든가 뭔 사람에 또 나오는 사람마다 좀 다 다르긴 합니다. 그렇긴 하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사실 1억부터의 상반기 유행했던 모습의 지금의 골말 결산 부분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월의 첫날이자 올해 마지막 분기 첫날이기도 한데 앞으로 좀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시죠. 네, 이제 9월이 끝났습니다. 네. 10월달 첫날입니다. 10월달 첫날은 사실 세계 양대 국가인 미국이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되니까 정책 변수들 많이 나오죠. 네. 그다음에 중국도 올해는 조금 늘어지긴 했습니다는 10월달에 경제정책과 관련된 전해 문제가 10월달이었는 올해는 11월달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 보면 피크 아웃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피크 아웃이 2분기가 정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웃 정점이 지났다. 그걸 실질적으로 3분기에 확인될 수 있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3분기의 성장률이 10월 말에 미국의 3분기 성장률 나오죠.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겁니다. 근데 얼마나 떨어지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오늘 비욘드인가요? 지금 이렇게 해서 네, 베데베스 베드 비욘드.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렇게 매출액이 줄어들어서 네. 이렇게 상당히 지금 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3분기는 좀 이전 분기에 비해서 사실 좀 기대가 좀 많이 꺾이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나이키가 매출액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 이번엔 비욘드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좀 안 좋아져서 네.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의 점점에 초반에 좀 안 좋은 불길한 정도 까나리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3분기 기업들 실적이 시청자 여러분 실적보다는 매출액을 성장성을 변곡점일 때는 보셔야 됩니다. 그럼 매출액 이런 부분이 이제 10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측면에선 미국도 연방부채 한도 문제 이런 문제가 10월 18일까지 결정돼야 12월 3일 임시 예산 이후에 디폴트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라든가 중국의 사실 11월 달에 19기 6중전에 경제정책의 결국 정책을 모색하는 측면이 10월 달에 나오고 그다음에 독일과 일본도 새 정부가 구성됐죠. 아직 이제 독일은 연방 정부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는 10월 2. 그다음에 일본도 바뀌었죠. 네. 기시다로 바뀌었으니까 인접 국가에서 경제정책 변화 문제가 되죠. 이런 정책 변화가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하반기에 글로벌 ETF, 배당주 이런 거 관련 현금제는 가장 좋은 성과를 누렸거든요. 종목 투자는 대형주보다는 가장 좋은 성과를 내렸는데 여기 한 가지 추격하면 미국에서는 사실 물적 인프라가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물적 인프라 부분에 그 대승적 차원에서 1조 2천억인데 오늘 1조로 나오대요. 1조 2천억을 대승적 차원에서 했던 게 아직 통하지 않거든요. 예. 요 분이 새로운 정책이 있으신데요. 뭐든지 투자하려면 그린슛 단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반기에 글로벌 ETF, 테마 ETF, 배당 주식, 현금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몇 대 몇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냥 뭐 시청자분 투자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가고요. 10월 달부터는 내년서부터는 새로운 정책이 될 때 국가 개조가 중국도 국가 개조, 미국도 국가 개조 이렇게 합니다. 물적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인 측면에서는 이 인프라 ETF 관련된 것을 새롭게 추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퍼포먼스를 중심해서 언젠가 한번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인프라 ETF 같은 것을 새롭게 추가시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9월 말 기준으로 증시 결산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